자, 1학년 친구들 1반, 2반, 3반, 4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주제 4번 삼국 통일 이후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모두들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도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배울 내용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잠깐만 하고 빨리 갑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중앙 집권국가의 성립과 정복전쟁에 대해서 배웠죠. 중앙 집권,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중앙 집권 하면서 중앙 집권이 뭐였죠, 여러분? 중앙 집권이란다 한다면 국왕 1인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함을 통해서 안보상으로 뭐 전쟁이나 침략이 있을 때 신속한 지휘체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개혁이나 정책을 실시할 때도 통일성과 신속성 갖춰가지고 정책을 실시하고, 그리고 자원 분배도 있어서도 중복적으로 부족장들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딱 투자를 하게 되면은 효율성이 엄청난 뛰어난 이런 중앙 집권의 장점들이 있었죠. 이런 걸 통해서 국왕권을 강화시키는 걸 중앙 집권이라고 했었는데, 자, 이 삼국에서는 기존의 부족장 세력들을 연합하던 단계에서 이제는 고대 국가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고대 국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앙 집권 작업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배웠던 내용이 족장 세력들을 뭘로 편입시켰어요? 국왕권 아래 귀족으로 편입시키고, 그리고 관등제, 광복제 이런 거 실시하면서 관료로 포함을 시키죠. 그리고 일종의 법인, 율령을 반포를 했었죠. 그래서 국가 시스템 쫙 만들어 놓고 최상위에 누구? 왕이 있다는 것을 딱 보여주었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원시 신앙들, 단순하게 동물을 숭배하거나 정령을 숭배하거나 뭐 신들에게 의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원시 신앙 단계에서 이제는 고등 종교로서 불교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고등 종교라는 것은 이런 원시 신앙들을 하나로 보섭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단순한 기도를 하기 위한 것인데, 소원을 이뤄달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주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인간의 본성은 또 어떤 건가, 이런 것까지 고등적으로 생각하는 이 불교를, 고등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왕권 강화를 이뤄내죠. 자, 그리고 유교도 받아들이게 되죠. 유교에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이념, 충과 효, 부모에 대한 효도, 임금에 대한 충성, 이런 개념을 중시하는 유교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왕권 강화의 보탬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율령체계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구, 지방행정기구 뭐 이런 거 싹 다 만들고, 그리고 지방까지 왕의 명령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중앙 집권을 만들어내게 되고, 부족 단계, 부족 연합 단계, 연맹국가 단계에서 이 중앙 집권을 이뤄낸 고구려 백제 신라만이 남아서 삼국시대, 고대국가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어떻게 중앙 집권을 해나가는 거 배웠죠. 먼저 고구려부터 봅시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 세기 제일 처음에 누구 먼저 배웠죠? 고국천왕부터 배웠어요. 고국천왕 같은 경우에는 부족적인 오부를 행정적인, 이제 그냥 단순하게 부족의 힘을 뺐고 행정적인 오부로 그냥 만들어버림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켰죠. 이 고국천왕 단계에서 좀 더 발전했던 왕이 소수림 왕이었고, 중요한 불교를 받아들이고 유교 교육기관으로서 태학도 만들고 율령도 받아들였던 왕이 소수림 왕이었고, 소수림 왕 때 이르러 이제 중앙 집권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정력적인 대외 경략에 나섰던 두 왕, 고구려 전성기를 이끌었던 5세기의 주인공들 누구? 광개토대왕 그리고 장수왕이 있었죠. 우리 지도로도 확인했어요.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에는 북으로는 만주 지역까지, 남으로는 대동강유역까지 영토를 확장을 시키고, 400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죠. 400년 누구 쳐들어왔어요? 누가 누구를? 왜가? 신라를 쳐들어왔었죠. 이때 가야도 이를 돕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를 막을 수 없었던 신라는 누구에게 구원 요청? 고구려 광개토대왕에게 구원을 요청을 해서 직접
보기, 보병, 기병 2만을 이끌고 직접 내려가서 외와 가야군을 물리치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런 걸 알 수 있는 게 이런 내용 400년에 있었던 이런 정복을 알 수 있었던 게 광개토대왕 능비에도 나와 있었고 선생님이 설명하였는데 신라에서 발굴된 호우명 그릇, 호우총 그릇이라고도 하는데 이 호우명 그릇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장수왕 때 그전까지는 북쪽을 집중적으로 경략을 했다면 장수왕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수도도 평양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대외 경략을 해나가는 고구려까지 보면서 고구려가 어떻게 중앙 집권을 완성해 나가는지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고이왕부터 시작하죠. 고이왕. 원래 백제는 원조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근데 선생님은 지금 이것도 주몽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데 중앙 집권 입장에서 보니까 그 중요 왕들이 순서로 고국천왕 먼저 봤고 백제는 고이왕부터 봤어요. 자, 백제 고이왕 같은 경우에는 관등제, 관복제를 마련하게 되죠. 관등, 관리의 등급을 마련하게 되고 관복, 관리의 등급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함을 통해서 최상위에 누가 있다고? 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고이왕의 업적을 지나서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누구죠? 근초고 왕이죠. 근초고 왕 같은 경우에는 대외 정복에 나서서 남으로는 전라남도 지역에 그 전에 있었던 삼한 중에 하나였던 마한을 완전 정복하면서 이제는 지금 온조가 나라를 세울 때 수도 어디였죠? 한성 지역이었죠. 한성 지역, 지금의 서울 지역 한강유역이었죠. 그래서 이 근초고 왕 때 마한 지역까지 정복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서울 경기도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 이끄는 광대한 영토를 근초고 왕 때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 지역까지 공격을 해서 여기 고국 천왕 다음이었던 고국 원왕을 사살을 하게 될 정도로 대외 경략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대외 교류에 나서서 중국의 산둥반도, 일본의 규슈 지역, 일본 지역까지 대외 교류에 나서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적극적인 대외 경작에 나선 이후로 그 다음에 침류왕이라고 하는 왕 때 4세기에 여전히 4세기입니다. 이제는 불교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했었죠. 불교를 통해서 이제는 중앙 집권에 조금 더 나서게 되는 거고, 자, 그런 상황에서 광개토대왕 장수왕의 연이은 침공으로 점점 백제의 영토가 흐드럽게 나가고 수도였던 그리고 한강유역까지 이렇게 되면서 웅진 지역의 공주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중흥을 이끌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때 등장했던 왕들이 22담로를 파괴됐던 무령왕, 그리고 한강을 수복하려고 했던 성왕 등이 있었죠. 자, 여기까지 해가 백제의 중앙 집권 과정이었고, 마지막에 제일 지역적으로 고립되었던 신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신라는 처음에 거국할 때 박혁거세, 김알지, 석탈해 이런 사람들이 건국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왕도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세우는 박석김의 삼성교립 체제라고 했었죠. 그런 삼성교립 체제가 원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왕이 누가 될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 왕권이 강화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물마립간 때 이제는 김씨만 왕위를 얻게 되는 거죠. 김알지의 후손들만. 자, 선생님이 내물마립간은 내물왕이라고 적지 않았어요. 내물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적 고립성으로 인해서 중국의 왕을 이르는 명칭인 왕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자기들만의 독특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썼었어요. 자, 어쨌든 내물왕 때 이 왕권 강화에 중앙 집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죠. 그리고 내물마립간의 중요한 사건, 이 400년에 왜가 신라를 공격했을 때 그 왕이 내물마립간이에요. 내물마립간이 광개토대왕에게 구원 요청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점점 더 왕권을 강화시키며 지중왕 때 이르러 드디어 중국시 이름인 왕이란 것도 쓰고 신라라는 국호도 쓰고 우상국도 정벌을 하게 되면서 왕권 강화에 이제 기틀을 완전하게 마련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법흥왕,
진흥왕 때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외 경략에 나서게 되죠. 포풍왕 같은 경우에는 불교도 받아들이고 율령도 반포하고 이렇게 하죠. 진흥왕 때는 앞에 있었던 성왕과 한강을 수복하고 이를 뺏긴 성왕은 진흥왕을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옥천에 있던 관산성에 공격을 하지만 관산성이에요. 관산성을 공격을 하지만 성왕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죽고 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거 하면서 선생님이 했던 게 가야라고 했었죠. 가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러 소국들이 가야 소국들이 연합했던 가야 연맹이었죠. 뭐 아라가야, 성산가야, 대가야, 금강가야, 소가야 막 여러 가야들이 있었는데 이 전기 초기의 가야 연맹을 이끌던 맹주, 김의 기억에 자리 잡고 벼농사 이런 것들을 융성 번영시켰던 가야가 금관가야죠. 금관가야. 그때 400년 때 왜가 신라를 쳐들어왔을 때 왜를 지어냈던 가야가 이 금관가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광개토대왕 군의 보기 이만에 의해서 보병 기병 이만에 의해서 가야가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금관가야가 이 공격에 의해서 쇠락하게 되고 이제는 금관가야의 쇠퇴로 이후에 등장하는 가야 연맹을 이끌던 맹주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고령 지방의 기반을 잡고 있던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그래서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맹주의 자리가 넘어가게 된 것은 무슨 사건 때문이다? 400년에 왜가 신라를 공격을 했을 때 가야가 이때 왜를 지원을 했는데 그때 신라의 구원군으로 들어온 광개토대왕군에 의해서 금관가야가 공격을 받게 되면서 쇠락을 하게 됐다고 했죠. 집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어요. 여기까지. 자, 그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400년 사건으로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지금 가야까지 모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4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리고 두 국가 백제와 신라 간의 또 관계를 알 수 있었던 이 한강 수복 작전, 한강을 공격했던 그리고 한강을 차지했던 한강 수복 작전 이후에 진흥왕의 배신으로 이런 관산성 전투까지 일어났던 상황까지 거기까지 했었어요. 자, 이제는 우리 삼국시대는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하고 이후에 이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죠. 한번 봅시다. 자, 이건 좀 지우고 자, 복습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복습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요. 이거 좀 다시 깨끗하게 지우고 수업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신라, 고구려, 백제의 삼국이 통일되는 과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이거 너무 많이 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도 이미 했었고 이 삼국을 통일한 주인공 누구? 신라죠. 신라. 이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그 당시 신라, 고구려, 백제 말기 상황이 약 7세기가량인데 7세기가량 600년대예요. 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고구려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봅시다. 지금 당시에 중국은 위진 남북조라고 해서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소국들로 나뉘어져 있던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근데 이 혼란 시대를 동일한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수나라였어요. 수나라. 자, 이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을 하고 자, 주변국에 이제 주변에 수나라 주변에 수 중심의 질서를 강요해요. 수. 니 이제부터 우리 말 들어라. 이제부터 우리나라한테 조공 바쳐라. 이런 거 계속 수 중심의 질서를 강요를 하는데 그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 그 말을 듣지 않는 대표적인 세력이 동쪽에 있던 고구려, 북쪽에 있는 돌고래였는데 돌고래라고 하는 이민족이었어요. 자, 근데 돌고래 당시 너무 강했어. 그래서 돌고래는 도저히 공격을 못하겠고 동쪽에 있는 고구려하고 북쪽에 있는 돌고래 연계할지도 몰라. 그래서 먼저 이 고구려, 내가 상대할 수 있는 고구려부터 끊어야겠다라고 해서 수가 모든 병력을 모아서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해. 자, 근데 수는 결국엔 고구려를 막지 못했죠. 대표적으로 뭐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있겠죠. 자, 그리고 수가 모든 힘을 모아서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공격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면서 앞에 스승이 말했죠. 모든 힘을 모았다고. 그래서 그 실패가 곧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나라는 곧 멸망하고 말고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당나라예요. 당나라. 이 당나라도 주변국의 수와 마찬가지로 국제 질서를 강요를 하죠. 당 중심의 국제 질서를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또 이 말을 듣지 않던 고구려를 공격을 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 작년에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뭐 조인성 나왔던 안시성 있었죠. 그때 안시성 싸움이 가장 대표적인데 양만춘 장군의 이 당의 공격도 고구려는 막연하게 됩니다. 당의 연이은 공격을 막아내죠. 자, 밖으로는 공격을 막아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수당 강력한 중국 왕조의 통일 왕조를 막아내면서 고구려가 막아낸 것까지 좋았어. 근데 우리도 계속 우리 뭐 UFC나 권투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카운터 펀치 한 대 맞기 전에 계속 잽 스트레이트 잽 맞으면 어떻게 돼요? 데미지가 쌓이겠죠. 그거 한 대 맞았다고, 잽 한 대 맞았다고 바로 KO 되진 않겠지만 데미지가 쌓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누가 공격하면 이제는 곧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들어간 거예요. 밖으로는, 대외적으로는.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밖으로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내부적으로는 또 어떠냐면은 지배층들 간에 다음 왕위를 자기의 손자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배층의 내분이 당시 고구려 말기 7세기에 이루어졌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백제는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성왕 때 한번 중흥을 하기 위해서 뭐 한강도 점령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진흥왕과 싸우는 관사상 전투를 하지만 성왕이 패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선왕 때 이후로 조금씩 쇠퇴를 하다가 다시 한번 더 전성기를 이끌려고 했던 왕들이 서동료에 나왔던 무왕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의자왕이라고 하는 백제의 마지막 왕인데 이 의자왕 때 이걸 거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대외 경략 밖으로 영토를 넓히면서 신라를 공격하면서 중흥을 위해서 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국력 회복. 성왕 때 이전에 그 번성기를 성왕 때 만들어졌던 그 전성기를 다시 한번 더 누리기 위해서 국력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신라를 많이 공격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당시에 신라는 이런 백제의 공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지역, 뭐 합천 지역, 대야성도 뺏기게 되고 그 당시 어떠냐면 의자왕의 공격으로 김춘추의 사위가 있던 김풍석이 대야성이라고 하는 합천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대야성이 함락이 되면 바로 경주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뚫릴 정도로 지금 신라는 백제의 공격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북쪽에서는 계속 고구려가 공격해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신라의 김춘추 기억해요. 김춘추는 고구려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 공격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백제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서 이러다가 우리 수도까지 함락이 되겠다. 우리 도와주라. 라고 해서 김춘추가 고구려로 구원을 요청하러 가지만 당시에 고구려의 지배자였던 연개소문을 김춘추를 잡아들이게 되죠. 자, 어떻게 해서 지금 김춘추는 고구려의 그 잡아들임에 대해서 도망을 가서 김춘추가 간 곳은 중국의 당나라였어요. 당나라. 왜? 당나라는 지금 고구려에게 한 번 진 이후로 3번의 진 이후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기 때문이죠. 고구려를 어떻게든 점령하고 말겠다. 그거를 알았던 김춘추는 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백제를 치기 위해서 당의 협조 요청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김춘추는 당나라 당시의 이세민에게 당현종 이세민이에요. 당현종 그걸 몰라도 되고 어쨌든 당황제에게 나당연합 군을 제시하게 돼요.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서 백제와 고구려 없애주라. 그 대신 우리는 평양 이남만 가지겠다. 그 위에 고구려 땅 누가 가져라? 당나라가 가져라. 이런 약속 하에서 나당연합군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당나라 입장에서도 땡큐지. 고구려 영토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라는 백제 영토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땡큐였기 때문에 나당연합군이 결성되고 처음에 660년에 백제를 공격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계백의 삼천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싸우지만 결국에는
패배를 하고 말고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패배를 하고 말고 백제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의자왕도 멸망을 하게 되고 660년에 자 이후에 668년에 고구려까지 공격을 하게 되면서 고구려도 668년에 수도였던 평양이 함락이 되면서 나당윤합군에 의해서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나당연합군이 약속을 맺을 때 고구려 땅 다 네가 가져라. 평양 이북의 땅 다 네가 가지고 원래 정확하게는 대동강 이북이에요. 대동강. 자 대동강 이북의 땅은 다 당이 가지고 밑에 대동강 이남의 땅은 신라가 가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나당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동백을 한 건데 백제와 고구려를 공격을 한 건데 당나라가 이제부터는 야욕을 부리기 시작해. 침략 야욕이죠. 당의 한반도 침략 야욕을 조금씩 부리기 시작해. 어떻게 보이냐면 중국은 당시에 지방을 어떻게 다스렸냐면 각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을 했어. 그 사람 이름이 도호였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던 자기가 정복했던 지역에 있던 왕이나 추장을 그 도호 밑에 지방관으로 임명하는 정책을 폈거든요. 자, 그런 도호가 파견된 지역을 도호부라고 했어요. 도호부. 당나라의 지방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지방 지역. 자, 당은 이때 고구려 지역에 안동 도호부를 설치를 해요. 자, 그리고 백제 지역에서 도호부 아래는 도독부라고 해요. 우리 경상남도 아래에 김해시, 구산동 하듯이 도시동 하듯이 여기는 도호부 밑에 도독부라는 게 있었다고 보면 돼요. 여기는 도호가 장관이고 여기는 도독이 장관이겠죠. 자, 어쨌든 이 안동 도호부를 고구려 지역에 설치하고 신라 지역에 계림 도독부라는 거 신라의 명칭이 계림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계림 도독부를 설치를 하고 백제 지역에 오군도독부, 오도독부라고 하긴 하는데 이런 걸 설치를 하기 시작해. 그 말은 즉슨 당나라는 한반도 지역, 만주 한반도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자기 지역으로 만들겠다. 그렇다면 이 나당연합군 때 만들어진 약속 지키겠다, 어기겠다, 깨겠다라는 거겠죠.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신라가 어떻게 한다? 이 당의 침략 야욕을 깨트리기 위해서 당나라군을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됐던 게 나당 전쟁이겠죠.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입니다. 자, 그때 이 나당 전쟁에서 대표적인 전투가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인데 이 매소성 전투, 기벌포 이건 육전이고 이건 해전이에요. 이 육군들 싸운 거고 이거 해군들 싸운 건데 자 어쨌든 이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누가 이길까요? 우리 역사가 스포일러잖아요. 신라가 이기겠죠. 나당 전쟁에서 신라는 당을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에서 물리치게 되면서 정확하게 676년에 드디어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누가? 신라가. 자, 우리 지금 첫 번째 7세기에 신라에 의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통일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개 과정. 이 순서 조금 알아두세요. 나당연합군이 결성이 되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당의 한반도 침략 야욕을 드러내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당 전쟁을 일으키고 676년에 통일이 되게 되는 과정까지 배웠었어요. 자, 이 신라 이후, 삼국시대 이후의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해요. 남북국 시대.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고구려의 후예를 자처하는 이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 발해가 있었어요. 발해. 자, 발해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는 남북국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밑에는 지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있는 단계에서 북쪽에서는 발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발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고구려의 후예라고 했어요. 고구려의 후예인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남은 백성들, 고구려 유민들 중에 하나였던 유민 중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고구려 출신으로서 고구려인이고 그 만주 지역에 있던 말가린들을 규합을 해서 동모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원래 당시 고구려에 있던 사람들은 고구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중국에 막 인질로 끌려갔거든요. 고구려 유민들이. 자, 그 유민들을 대조영이 이끌고 와가지고 건국을 동모산에서 한 거예요. 자, 이 발해는 건국되자마자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라고 하면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식의 고분, 무덤이죠, 무덤. 고구려식의 성곽, 이런 거, 성들, 이런 것들을 짓게 됩니다. 고구려 양식, 이런 걸 통해서, 발해가 고구려를 표방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라는 걸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고구려 왕이었던, 당시 발해 왕이었던 발해무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당을 공격할 때, 당시 가장 골칫거리가 발해에게는 왜였거든요. 이 중국, 일본 세력이었는데, 일본에게 나 지금 당 공격하러 갈 거다. 발해가 우리는 고구려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였던 당을 공격하러 갈 거니까 너희들 우리 공격하지 마라고 하면서 외교 문서를 보내게 돼요. 그때 당시 발해 왕은 나는 고려 국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외교 문서상에서도 스스로를 고려 국왕임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서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드러냈던 나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분이나 성곽에서도 고구려 양식을 썼고 외교 문서에서도 고구려 왕이라 썼어요. 자, 여러분들 이 고려 이거 왕건이 세운 고려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몽이 세운 고구려도 원래는 지을 때 고려라고 지었어요. 고려라고 지었는데 이후에 왕건이 세운 고려라는 이름이 이 주몽의 고려 이름을 따서 고려라고 치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고려와 구별하기 위해서 고구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어쨌든 발해는 스스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드러내면서 외교 관계를 펼칠 때도 그래서 대조영의 아들이었던 발해 무왕 때 이름만 들어도 싸울 무자 쓰는 무왕, 공격, 대외 정략, 전쟁을 많이 했던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왕 때는 당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왜죠?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를 멸망한 우리의 원수 당과 친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당과 대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영토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장군이었던 장문휴라고 하는 장군을 중국의 산둥 지역으로 파견을 하게 되는 지도 못 그린다고 뭐라고 하지 마요. 자, 어쨌든 이 발해 지역에서 이 산둥 지역으로 장문휴 장군을 보내서 공격을 할 정도로 당과 대립했던 단계가 원래 발해의 외교 관계였는데 점차 이제 중앙 집권이 강화되고 국가가 안정되면서 무왕의 동생이었던 문왕 이름만 들어도 그럴 문자 쓰겠죠. 그럴 문자 문무를 전비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선진 국가이던 문물이 뛰어났던 당과 이제는 친선 관계 맺어야겠다. 그래서 국가를 안정시켜야겠다라고 해서 당과 친선을 맺고 죄송해요. 문물을 각종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비단 그리고 각종 서적들, 뭐 농기구이든지 군사기술이든지 이런 거 담긴 서적들 이런 거 받아들이면서 약재 이런 거 받아들이면서 문물을 수용하게 되면서 중앙 집권 국가를 완성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정성기를 맞이해 나가는데 결국에는 선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는 당시 중국이 당나라가 지금 동쪽에 엄청 크고 성스러운 나라라고 해서 이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었어요. 바다 건너 동쪽에는 성스러운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다? 발해다. 중국이 이렇게 명칭을 붙여줄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가 발해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내용,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중앙 집권 단계 배웠었고, 그 다음에 그 중앙 집권이 이루어진 이후에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 그리고 남북국 중에서 북국이었던 발해가 어떻게 건국되고 초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되었는지까지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어떤 거 배울 거냐면 이제는 이 남북국 시대에 북국인 발해, 남국인 신라, 이 남북국 시대에 통치체제를 이제 정비를 해야겠죠. 국가로서 통치체제를 어떻게 정비하는지 그거 볼 거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고대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에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정치 배웠으니까 경제, 당시에 고대국가의 백성들이 생활했던 생활 방식은 뭐였는지, 뭐 먹고 살았는지, 세금은 뭐 내는지 이런 거 볼 거고, 사회, 그들이 신분제는 뭐였는지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